안녕하세요.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매 물건이죠.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당해세 압류가 들어와서 공매가 진행됐던 물건인데 취소됐네요. 730만 원 은행 쪽에서 납부한 것 같습니다. 이건 취소됐고,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어떻게 압류가 들어왔을까?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. 은행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죠. 돈을 빌려주면서 가장 먼저 설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근저당권입니다. 이거 흔히들 볼 수 있고, 이 근저당권을 통해서 임의경매 개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채권 회수에도 용이하죠. 경매는 항상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, 근데 이거와 다른 방법으로 은행에서는 신탁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는 내 담보권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그 이유가 가장 크죠. 이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는 내 담보권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이 근저당권으로 이 담보권 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 뒤로 이게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2순위로 압류 등기가 들어올 수 있고, 또 다른 가압류나 다른 근저당권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, 이 압류가 이 경매를 진행시키게 되면은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그냥 소멸하죠. 소멸하면은 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, 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에는 은행은 상당 기간 동안에 이자를 지급받기를 원합니다. 이자를 지급받고 돈을 운영하는 거죠. 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. 그게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려면 본인들도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은행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, 여기서 느닷없이 2번 압류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던 3번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진행을 시키던 이 1번 근저당권자는 내가 순위가 1순위일 뿐이지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소멸이 돼 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. 우선은 이 뒤로 붙는 것도 싫은 겁니다. 이 뒤로 붙는 게 개인한테 이 근저당권 설정을 했을 때에는 이 뒤로 붙는 것들이 그렇게 큼지막한 게 있지 않을 수가 있죠.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시행사나 이런 법인들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근저당권 뒤로 일반 채권자들이 느닷없이 막 줄줄이 붙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 거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. 사업을 하는 동안에 보통 빌라를 건축하는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. 한 6개월 정도 걸리고, 이 사람이 분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1년 정도를 보고, 1년 정도에 은행에서는 1년 정도를 보고 이 건축자금 대출을 해줍니다. PF라고 하죠. PF라고 하는 대출을 해주고, 이 금리도 비싸요. 이 PF 금리도. 그래서 이자를 잘 받고 이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고 그러길 원하고 있는데, 중간에 일반 채권자들이 무작위로 들어와 가지고 이걸 실행시켜 버리면은 이 은행에서는 소정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던 일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. 중간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혹시 경매로 진행됐을 때 원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고, 그래서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아주 그냥 견고하게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,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제일 많이 하니까 시행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, 이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넘기게 되죠.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넘기게 되면은 이거는 시행사 거가 아니에요. 그때부터는 수탁자가 소유자인 겁니다. 그럼 시행사한테 다른 현장에서 일반 채권자들이 여기에 압류를 못 거는 거예요. 네게 아니니까. 네게 아닌데 어떻게 압류를 거냐,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 나갔던 채권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 전에는 이 뒤로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는 겁니다. 근데 갑자기 뭐가 걸리냐? 그 걸리는 게 당해세라고 있습니다.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. 이 당해세가 뭐냐? 그러니까 재산세, 상속세 이런 등등의 세가 있습니다. 당해세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이 당해세는 완벽한 담보권을
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 등기까지 했는데 니는 무슨 권리로 여길 들어올 수 있냐.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이 된 권리, 신탁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발생이 된 권리. 이 법에서는 이 당해세를 그 후자로 본다는 겁니다. 이 신탁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해세라는 게 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부과된 세금이니까 이거는 아까 그 후자 신탁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발생한 권리라고 봐서 이 당해세로 인해서 압류가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신탁 등기된 다음에 신탁 등기가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.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 뒤로 이 당해세가 들어와서 압류가 진행이 됐어요. 이 당해세로 인한 압류가 진행이 돼서 공매가 계속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. 이 공매가 진행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? 이 공매가 진행이 되면은 이 신탁 등기는 말소가 되는 겁니다.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. 뭐 그리고 이렇게 신탁 등기되면 주택들 가끔 보시면은 임차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. 임차인이 상가는 대부분 임차인이 있죠. 근데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대항력 자체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서 요거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거 위험합니다. 이거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보시면은 신탁회사에서 임대차 관계를 맺는 거를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그 원소유자 위탁자가 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실행위에 대한 동의만으로 끝날 수 있는 동의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신탁 원부에 보시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있지 않습니까? 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위탁자가 지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면 이 동의서 백날 첫날 들어가 봐야 이 임차인은 그 대항력이 없습니다. 근데 이 동의서 내용 안에 뭐 신탁회사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뭐 책임 진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요거는 세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탁회사 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? 이 보증금이 신탁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, 우선 수익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이 사람 대항력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 사람한테 이 보증금의 반환 책임이 있어요. 얘네는 먹고 땡이냐? 아니에요.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으면 얘네들한테는 지네들이 받아간 돈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서 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 마지막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우선 수익자 통장으로 들어갔을 경우 이게 실무상으로 은행마다 틀릴 거예요. 근데 제가 새마을금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요 경우에 얘네가 반환 책임을 집니다. 얘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신탁공매 들어갔을 때 신탁공매 말씀드린 거예요. 신탁공매 들어갔을 때 반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. 아까 그냥 일반 공매하고는 틀리죠. 이건 신탁공매가 진행됐을 때 얘기입니다. 그리고 그냥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도 경매에 지금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되잖아요. 이 대출이 발생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게 다 부동산 일이고 자본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되도 안 되는 물건 어디 싸구려 물건 지방 물건 찾아서 헤맬 게 아니라 그냥 좀 우리끼리는 좀 자중하자 그리고 내일을 도모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파산공매 영상이 한 2개 정도가 있어요. 거기서 제가 파산공매에 왜
쓸만한 물건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거든요. 그리고 어떤 분, 제가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분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. 파산공매 페이지 펴놓고 여기 다 쓰레기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, 그분.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.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소리들을 도라이 아닌가 이것저것 뭐 대구자시고 해서 뭐 투자 못하는 사람들의 뭐 전형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병신이에요. 되도 안 되는 일에다가 열불 쏟는 게 그게 병신이지.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. 여러분 갑자기 그렇잖아요. 여러분이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게 좀 무슨 일로 조금 삐걱거리고 정체되고 조금 안 되고 있어. 그러면 더 열심히 해보고 그 분야에서 어떻게 좀 선택할까 뭐 이런 걸 해야지. 뭐 느닷없이 가가지고 저기 가서 호떡 팔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. 그 도라이 새끼지 그게. 멍청한 소리를 해도 유분수지.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물건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. 지방 가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고 싶으면 가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요새 아주 쥐어짜죠. 아주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. 지방 가자 그랬다가 뭐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로 뭐 대출 수도권에 빌라 목 좋은데 해준다고 하니까 말하는 소리가 이제는 수도권에 집중하자 이 헛소리에 해대고 있다가 또 요새는 또 최고의 헛소리하고 있죠. 오피스텔을 해보자. 이건 방향성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. 이거 팔리지도 않는 거를 지금 빌라 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오피스텔 타령을 하고 있어요. 아주 쥐어짜는 거예요. 쥐어짜. 사람들 안 올까봐 쥐어짜고 있는데 이런 거에 괜히 혹해가지고 비용신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.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 뭔가 오겠지. 뭐 큰일 나요. 바꿀 이거 안 한다고 이런 거 하다가 잘못되는 거예요. 이런 거 하다가 2개, 3개 묶이면서 잘못되는 거예요. 월세 받고 있는 거예요. 목돈에 대출에 해가지고 월세 받아서 그 대출 이자에 얼마 정도나 내고 내 수중에 얼마 남고 싶어서 이런 걸 합니까? 이거 못 팔아요.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세요. 뭐를 하고 내가 단기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좀 내보고 싶다. 그게 다만 500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그 이하가 됐건 그럼 그거에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거에 집중하셔야지. 뭐 미쳤다고 지방 가서 단기 매매하면 된다고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인구 소멸 시대에 무슨 지방 가가지고 지방에 새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는 마당에 잡설이 또 길어졌습니다.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좋은 일 생기겠죠? 네, 고맙습니다.